넌 정말 쓸모없는 년이구나. 밥 한 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불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게으르고 뻔뻔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그럼 똑똑히 들으세요. 저는 이 집에서 엄마의 하녀가 아니에요. 노예처럼 부려먹을 사람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넌 정말 분수도 모르는 여자야. 너 같은 며느리를 둔 이 집안이 정말 불행하다. 엄마의 독설이야말로 이 가족을 산산조각내는 이유예요. 엄마가 또다시 저를 모욕한다면 저는 떠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과 기대가 가득한 가족과의 융합이다. 저 서지연 씨는 행복한 보금자리를 희망하며 신부 생활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들을 빠르게 잠재웠다. 시어머니의 혹평, 가정 미래에 따른 스트레스부터 믿었던 현우의 무관심까지 하루하루가 시련이었다. 이것은 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생과 존경의 욕망, 가족을 지키고 압박감 있는 며느리로 자신을 찾는 것 사이에서 투쟁하는 여성입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서울에 사는 가구 디자이너 서지연 28세입니다. 강현우와 결혼하면서 결혼 후 삶이 따뜻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는 작년 가을 어느 날 결혼식을 올렸는데 붉게 물든 단풍잎이 웨딩홀로 가는 길을 뒤덮었을 때였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고 가족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 있었다. 현우와 손을 잡고 예배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일감을 찾아 자주 가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다. 현우는 거기 단골 손님인데 항상 아메리카노랑 책이랑 참가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날의 우연한 대화로부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결혼 후 우리는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다지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넉넉하고 아늑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가족을 시작하는 것이 제가 항상 열정적으로 디자인하는 것과 같은 완벽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미리 그려져 있는 벽이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조정할 수 있는 조명이 아니다. 현우는 좋은 사람이지만 감정을 잘 털어놓는 편은 아니에요. 퇴근 후에 그는 자주 늦는데 회사에서 일이 바쁘다고 말하곤 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우리를 좀 더 하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 동안 짧은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12월에 서울이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가득 찼을 때 현우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특별한 저녁 식사를 요리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는 예정보다 늦게 돌아왔다. 나는 거의 다 타버릴 것 같은 촛불 속에서 그를 기다리며 내 집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몇 마디의 대충 사과만으로 우리 사이에 있었던 로맨스가 시들어가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현우를 탓하지는 않는다. 그도 나름대로의 압력이 있었고 내가 너무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날 저는 우리 결혼이 단지 제가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삶의 또 다른 부분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 둘 다 첫날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수원에 있는 시댁으로 이사해 시어머니인 강명희 씨와 함께 살았다. 그 전에 그녀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저는 가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잠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신부는 손재주가 좋아야 돼.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며 도미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부터 저는 도전들을 깨달았습니다. 시댁은 화성성곽 인근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다. 미끄러운 나무문과 작은 정원이 있는 전통적인 2층 집은 언뜻 보기에 따뜻해 보이지만 나를 이상하게 만든다. 이곳에 도착한 첫날 침실에서 옷을 정리하던 영희 할머니가 들어와서는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 구석구석을 눈빛으로 훑었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더 깔끔하게 접으세요. 현우는 깔끔함을 좋아해요. 라고 그녀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함축성을 지녔다. 처음에는 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며 요리책에서 전통 음식을 요리하는 법도 배웠다. 그러나 나의 모든 노력이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한 번은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뒤에서 할머니가 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지연아, 너의 요리법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현우는 전통적인 입맛으로 자랐으니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라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절정은 가족이 친척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둘째 주에 있다. 나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느라 오전 내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내가 만든 찜닭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지연이도 괜찮지만 다음번에는 간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치킨이 좀 싱겁죠, 여러분? 친척들로부터 들려오는 밝은 웃음소리에 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날 저녁 현우가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행주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아니면 묘미 할머니가 저를 가르쳐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현우 씨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엄마는 널 위해 좋은 것을 원했어. 많이 생각하지 마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었고 저는 이 집안에서 저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번은 침실에서 친한 친구와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뜻밖에도 묘미 할머니가 들어와서 제가 집안일에 집중하기 위해 수다를 떠는 시간을 덜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집에 있을 때 감히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원에서의 나날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보이지 않는 압력과 현우의 이해력 부족 속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로 나를 더 나은 아내가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만 도움이 될까? 시어머니는 조상의 제사부터 친척 생일까지 모든 가족 예식에 참여하라고 하셨다. 그럴 때마다 대가족을 위한 요리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한 번은 대가족 모임 때 부엌에서 오왕저왕하며 사람들을 돌보았는데 현우는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만 했다. 이날 모임은 초봄 일요일 수원에 있는 시댁의 큰 집에서 열렸다. 집의 공기는 따뜻하고 친척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끊임없이 피곤한 하루였다. 이 파티는 시아버지 댁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열렸고 저는 새며느리로서 대부분의 주요 음식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신부가 되는 것은 책임감뿐 아니라 대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깨워주셨다. 나는 그녀의 눈빛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두려워서 거절할 수 없었다. 부엌에서는 전튀김, 갈비찜, 큰아버지가 좋아하는 특별한 떡국까지 다양한 전통 음식과 씨름한다. 한편 현우는 거실에 앉아 사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열린 문을 통해 그를 몇 번 힐끗 보았다. 그러나 그는 나이든 친척과 함께 손을 들어 술잔을 기울이며 편안하게 웃었다. 파티가 시작되려고 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긴 식탁 주위에 모였고 나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이마에 땀을 닦고 음식을 정리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현우에게 물었다. 나 좀 도와주지 그래? 그는 내 질문이 농담인 것처럼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잘했어. 게다가 당신이 부엌에 가면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의 대답은 내 가슴 깊숙이 칼로 찔러오는 것 같았다. 나는 등을 돌려 부엌을 돌아보았지만 내심 억울함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친척들로부터 음식에 대해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아무도 내가 피곤한지 묻지 않았다. 저는 맨 뒷 테이블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식사를 거의 다 끝냈을 때 시어머니가 지연아, 디저트 과일 좀 더 가져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입도 못 먹고 서둘러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그날의 절정은 친척이 실수로 물컵을 탁자 위에 엎질렀을 때였고 시어머니는 즉시 나에게 와서 너 수건 가지고 빨리 닦아라. 테이블 다 더러워질 때까지 라고 말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고개를 숙여 따를 수밖에 없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나고 현우와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아 청소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말 이대로는 못 가겠어. 전 다정부가 아니에요. 그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익숙해져 라고 대답했다. 마치 탈출구가 없는 소용돌이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시댁의 예절과 기대가 힘을 짜내고 있고 현우의 무관심은 어느 때보다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생각할 때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인가? 라고 자문한다. 식사 후 내가 청소를 할 때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내가 끓인 찌개를 보고 말했다. 저는 더 올바른 맛으로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겸의를 표하는 방법.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은 짜증으로 가득 찼다. 그날은 초여름 무더운 주말이었고 바깥과 마음 모두 답답했다. 식탁을 정리한 뒤 조용히 주방에 그릇을 쌓아놓고 찬물에 일일이 씻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붉어진 손을 달랬다. 시어머니는 내가 작은 한 걸음이라도 잘못할까봐 두려운 듯 옆에서 나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내가 남은 찌개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을 때 그녀는 즉시 막았고 눈썹은 약간 찌푸렸다.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다음에 덜 익혀? 하지만 어쨌든 이 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맛이 싱겁다. 현우가 이렇게 먹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한국 맛을 좀 더 배워야겠어요. 엄마가 반복하지 못하게 해? 나는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네, 다음 기회에 해볼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목구멍으로 뭉클한 뭉치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비평은 나의 자존심을 베는 칼과 같다. 그날 밤에 현우 씨랑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옆에 앉아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현우, 엄마가 자꾸 제 요리법을 비판하시네요. 우리 따로 사는 게 어때요? 그는 나를 돌아보았고 눈에 언짢은 표정이 나타났다. 지연, 엄마는 단지 나를 위해 잘해주고 싶어 해.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못 참아요. 그의 대답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사소한 일,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 무거운 부담입니다. 벌떡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어느새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영원히 침묵할 수 없다. 그 다음 주에 한 차례의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시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제단을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셨다. 이른 아침부터 별표 전 별표, 튀김, 별표 나물 별표, 채소볶음부터 매운탕까지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두껍게 썰지 마. 너는 더 얇게 썰어야 해. 생선은 양면을 골고루 튀겨야 해. 타서는 안 되라고 내가 불필요하게 느끼는 지시를 내리면서 관찰했다. 제단이 다 차려졌을 때 그녀는 걸어와서 주위를 둘러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하면 조상님들이 만족하실까요? 다음에는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물방울이 컵을 넘치게 하는 것과 같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답했다. 엄마,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가 충분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폄하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다. 그녀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불만족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를 남겨두고 두려움과 안도감을 느끼며 집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날 밤 현우가 방에 들어왔고 비난의 목소리. 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도와주려고 한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와줘요. 내가 매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현우 씨.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외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기대가 아니라 약간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이 신부 생활에서는 그것이 사치인 것 같다. 어느 이른 아침, 제가 아직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침실로 들어오셔서 옷장을 확인하셨어요. 그녀는 내가 새로 산 드레스 몇 개를 꺼내 물었다. 너는 어디서 돈을 받고 이렇게 많은 물건을 샀니? 현우 씨 아세요?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막 나왔을 때 머리카락이 아직 젖어 있었고 할머니가 옷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세일에서 산 드레스는 할머니에게 끌려나 팔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눈여겨보시더니 내가 뭔가 잘못한 데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저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물건을 삽니다. 엄마는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나는 대답했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더 엄격한 눈빛을 보였다. 잊지 마세요. 저는 엄마 집에 살고 있어요. 엄마의 규칙을 따라야 해요. 그녀의 말은 경고와 같았다. 나는 손에 수건을 꼭 쥐어짜서 화를 참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방을 나와 나를 남겨두고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출근길에 내가 겪고 있는 불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성인이고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쓸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집안의 일꾼일 뿐이다. 그날 저녁에는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녀는 현우를 불러내리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현우, 내 동생은 생각 없이 돈을 쓴다. 아이는 쇼핑을 많이 하고 아이는 일을 열심히 한다. 이 얘기 좀 해? 현우는 억지로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 엄마가 걱정하시지 않게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돈을 쓸 것 같아? 나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한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정지된 것 같다. 시어머니가 끼어들고 가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킬 줄 모르면 엄마가 대신 관리해줘야 돼요. 그녀의 말은 물방울이 컵을 넘치게 하는 것과 같다. 나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존중하지만 저도 존중받아야 해요. 이것은 당신의 삶이며 나는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시어머니는 내 반응에 놀랐다. 현우는 즉시 나를 밤으로 끌어당겼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화가 가득 차 있었다.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엄마는 널 위해 좋은 걸 원했을 뿐이야. 나에게 좋은가? 내가 이 집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나는 대답했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으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현우가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보호하지 않고 계속 침묵한다면 이 결혼은 아마도 저를 점점 더 자신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에 현우 씨한테 얘기하는데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는 단지 말했다. 엄마는 나쁜 뜻이 아니야. 큰일 내지 마요. 침실은 어두웠고 벽에 깜박이는 잠자리 불빛만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현우를 바라보며 약간의 동점을 구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개의치 않고 방심했다. 현우, 내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엄마는 내가 옷을 입는 단식부터 돈을 쓰는 단식까지 나의 모든 작은 일들을 통제한다. 엄마랑 얘기 좀 해요. 현우는 내가 방금 귀찮게 한 것처럼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접었다. 지연, 엄마는 단지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새 딸기예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의 말은 나의 마음에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붉혔다. 당신은 내가 모든 비난과 모든 눈초리를 찾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나를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낯선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야? 대화를 끝내려는 듯 일어선 현우. 그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다. 답답하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괜찮을 거야? 나는 실망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거실로 가기 위해 밤을 나섰을 때 나는 텅 빈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머릿속으로는 대화와 시어머니의 하소연, 현우의 무관심 등을 되뇌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결혼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항상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상처받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한다. 다음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셔서 현우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지연이한테 올바른 행동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아. 어젯밤 그는 며느리답지 않게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다. 현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서 난처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나로 하여금 그가 할머니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일만 했다. 시어머니가 떠날 때 현우는 나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에게 사과해야 해요.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사과할까요? 내 입장이 되어 본 적 있어?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날 저녁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저는 현우가 변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소유가 아닌 집과 제가 점점 더 방언하고 있다고 느끼는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큰 명절에 임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를 지낸다. 내가 휴식을 제안했을 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임신은 게으름을 피우는 핑계가 아닙니다. 옛날에 현우 있을 때도 엄마가 집안일을 하셨는데 이날은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던 추석이다. 나는 아직 어두울 때부터 일어났고 아침 메스꺼움으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작은 부엌에서 나는 조용히 채소를 썰고 고기를 재우고 송편 하나하나를 할머니의 눈초리로 다듬었다. 용기를 내어 잠시 쉬자고 제안했을 때 시어머니는 즉시 눈살을 찌푸렸다. 임신했다고 해서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현우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더 많이 하셨다. 신부는 희생이지 지연아. 남은 힘도 얼마든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일을 계속했다. 마음속의 무거운 느낌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한숨은 내게 선택권이 없다는 경고와 같았다. 식사 때쯤이면 불고기, 떡국, 시큼한 소금에 절인 야채에 이르기까지 온갖 요리를 차려낸 뒤 창백한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았다. 현우는 옆에 앉았지만 내가 지쳐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만약 있다면 그는 개의치 않았다. 모두가 식사를 시작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함축적인 말을 놓았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잘 요구하지만 참을 수 없다. 시집가서 희생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행복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는 젓가락을 꽉 깨물고 침착하려고 애썼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으며 아무도 내 얼굴을 신경 쓰지 않는다. 현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식사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를 했지만 복부에 둔탁한 통증이 느껴져 그만둬야 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걱정했지만 집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내가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임산부는 누구나 피곤하지만 그것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다.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그녀를 돌아봤고 눈물이 났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존경하지만 저도 보살핌과 휴식이 필요해요. 아기와 아기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어머니는 내 반응에 놀랐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현우 씨한테 얘기를 다 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말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엄마가 널 강하게 원해서 그랬어. 나는 심연에 빠진 것 같았다. 나를 보호해 주리라 기대했던 사람도 시어머니 편이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기야, 널 위해 노력할게. 엄마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몰라. 기대했던 추석 명절은 이제 형언할 수 없는 고단함과 외로움의 추억일 뿐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식사 중간에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돌아온 날부터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가 인정한 적은 없다. 식당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시선은 나에게로 쏠렸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손으로 젓가락을 탁자에 세게 부딪혔고 메아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찢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너는 여기서 나가라. 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을 졸이고 있는 무력감 때문에 떨렸다.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한 모든 노력은 그녀의 눈에는 단지 무의미한 것 같았다. 현우에게 눈길을 돌렸다. 애원하는 눈빛. 현우 씨, 이게 공평한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나와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지연아 그만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요.
그의 말은 나를 밑도 끝도 없는 깊은 심연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큰일 났네.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 적어도 내가 날 보호해주길 바랬는데 알고 보니 난 이 가족의 남은 사람일 뿐이야. 시어머니는 양보하지 않으셨고 목소리는 더욱 가혹했다. 며느리는 위아래 안경을 알아야 한다. 만약 내가 할 수 없다면 여기서 내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해. 근처에 앉아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서둘러 화해했다. 언니, 진정해요. 지연아 아직 어려서 뭐 천천히 얘기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시했고 눈빛은 굳어졌다. 아무도 옹호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참았어요. 이 집은 눈치 없는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일어서서 목이 메었다. 엄마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해? 엄마 비위를 맞추기 위해 꿈의 직업을 포기했어요. 저는 가족을 돌보고 엄마의 모든 요구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이 가족의 일부로 간주한 적이 없다. 나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목소리를 내기를 바랐지만 모두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친척들로 가득 찬 방 한가운데서 나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현우가 들어왔고 비난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옳지 않아. 엄마는 나이가 많으니까 참아야지. 나는 그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참는 거?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알아? 난 절대 내 편이 아니야. 난 엄마 보고만 할 줄 아는데 넌 어때? 제 느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두 연인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저 혼자 싸우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배를 움켜쥐고 지금 나를 위로하는 유일한 느낌은 내 뱃속의 유일한 아이다. 내 유일한 사람은 완전히 내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수원의 고요한 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다. 계속 할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할 때인가? 그날 밤 나는 짐을 싸서 시집을 나와 강남에 있는 생모집으로 돌아갔다. 저를 보았을 때 어머니 서정희 할머니는 저를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통스럽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 한밤중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수원을 떠났고 마음이 무거웠다. 서울의 거리는 불이 켜져 있지만 마음은 어두워요. 친정집 문을 지나갈 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고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나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 호박죽과 직접 만든 몇 가지 김치. 그녀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얼마든지 여기 있어. 여기는 항상 너의 집이야. 강남의 날들은 고요하게 지나갔다. 현우 씨한테 말도 안 하고 시댁에 연락도 안 해요. 대신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매일 밤 예전 방에 누워있을 때 현우 씨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그에게 화가 났고 그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가 깨닫고 변화하기를 바란다. 일주일 후 제가 발코니에 앉아 강남거리의 푸르른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당신인 거 알아요? 현우는 내가 좋아하는 꽃인 카네이션 한 묶음을 손에 들고 문 앞에 서 있다. 그는 나를 보고 피곤함을 눈빛으로 드러냈지만 후회도 가득했다. 지연아, 미안해. 라고 그가 목신 소리로 말했다. 저를 보호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많이 참아왔다는 거 알아? 혼자 다 상대해선 안 돼? 나는 분노와 연민이 섞인 내면의 느낌을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지금 뭐 할 예정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와 얘기할 거야? 나는 당신이 내 아내이고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시간이 필요해. 그의 대답이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시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지쳤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가 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현우는 조용하다.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실망시켰다. 나는 몸을 돌려 거실로 걸어갔다. 현우 씨, 저는 당신이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고 이번에는 내가 정말 바꾸고 싶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적셨다. 지연아, 널 잃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더 믿어줘. 나는 손을 뗐고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은 착잡했지만 마음은 아팠다. 저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 필요했고 이번에는 제 자신과 제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 한 달 후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지연아, 엄마가 생각을 많이 했어. 엄마는 이 가족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뀌겠다고 약속할게. 내가 돌아오길 바랄 뿐이야. 서울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베이지색의 두꺼운 외투의 시어머니가 추위로 얼굴이 시큰둥해진 내 생모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녀가 나에게 고개를 숙였을 때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아는 강명희 할머니는 항상 자랑스럽고 가나셨지만 이제는 아들과 가족을 위해 몸을 낮추려고 한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던 거 알아? 엄마는 정말 이 가족이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당신의 뱃속에 있는 손자가 충분한 사랑 없이 자라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꽉 막혔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조용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다. 저는 이 변화가 정말 후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한 가족 이미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나는 대답했다. 돌아올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걱정스러운 눈을 들었다. 말해봐. 내가 따라할게.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제 공간과 엄마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불가능하면 나는 다시 떠날 것이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은 약간 슬프지만 도미는 분명합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변할 거야, 지연아. 약속. 폭설이 내리는 날 시댁에 돌아왔어요. 수원집은 여전하지만 분위기가 더 차분해진 것 같다. 이번에는 저는 다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평안을 보호하려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쉽지 않은 여전이란 걸 실감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기를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 했다. 다시 한번 제가 옷을 접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의견을 내실 수 있지만 나는 엄마가 내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이 자주 일어나고 저는 그녀의 눈빛과 행동에서 자제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그녀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여성입니다.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밖에 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하얀 눈송이가 집마당을 뒤덮어 유별나게 조용한 공간을 만든다. 현우가 들어와서 내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많은 의심이 있다. 이런 변화가 정말 오래 지속될까요? 아니면 그냥 임시 마스크일까요?